평덕해가요? 아니요, 평덕의 그 모한영이, 모택동의 아들. 양계해하고 모택동이 사이에서 낳던 아들인데, 그, 대유동이라고, 대유동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난 뒤에, 그 모택동이 아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동굴에서 이게 그 볶음밥을 이렇게 하다가 불빛을 냈어요. 근데 대유동의 그 불빛 그 새어 나오는 걸 보고 우리 그 미군 그 공군기가 폭격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폭격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무한영이는 양계해가 국민당한테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으니까 모택동이는 혁명운동을 하고 무한영이는 모스크바의 국제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이제 유학을 보내가지고 항미 원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원군을 보내는데 모택동이가 그 아들을 그 평덕회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잘 좀 데리고 또 러시아어를 잘하니까 명령이 러시아어로 오면은 그거를 다시 이제 중국으로 이게 통역하고 하는 그 역할을 사실은 무한영이 하도록 해서 부탁을 해서 보냈는데 무한영이 그 폭격을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덕회가 그냥 완전히 순간적으로 절도를 할 정도로 아주 뭐 이 면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즉각 보고를 못하고 직접 북경으로 날아가서 모택동이한테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받았던 모택동이는 순간적으로 완전히 이게 막 테이프가 끊긴 그런 그걸 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살인관한테 그거를 뭐 말은 못하고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6.25 때 보면은 평덕회가 굉장히 그 국공 1940년에 모택동이가 이제 인민을 배신한 이 인민의 배신자 모택동이라는 암도 호마레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모택동이는 70%는 자기 당을 재건하는 데 쓰고 20%는 인민을 위해서 쓰고 10%는 힘은 중국 그 항일 무장 투쟁에 이렇게 투입한다 하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1940년에 이 평덕회가 그 중국 그 이제 모택동이 이 군을 팔로군을 일본군한테 붙어가지고 백단 대전이라 그럽니다. 100개의 여단으로 해가지고 일본군을 완전히 크게 이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술적으로는 이겼지만은 전략적으로는 그 일본군이 그 전까지는 장개석 군대를 주로 적으로 상대하다가 백단 대전에서 중국 공산군이 이겨버리니까 주력의 그 일본군이 상대하는 주력이 공산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평덕회는 크게 이겼습니다. 크게 이기고도 백단대전이라고 역사에 나오는데 전술적으로 이기고 전략적으로 일본군이 중국 공산군을 상대하도록 주적을 바꿔버렸으니까 전략적으로는 실패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큰 비판을 받습니다. 전술적으로 이겼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어떤 모택동이 눈밖에 조금 나 있었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때 그 모택동이가 이제 권력을 잃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요.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때 막 공자 유적 파괴하고 문화유산 다 파괴하고 홍위백 난동을 부리고 할 때에 그때에 원래 이 평덕회가 샤오샨 그 모택동이 고향 근처에 유석이도 샤오샨의 그 출신이고 모택동이 고향 근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덕회가 이 농산 산출물 보고를 하는 거를 전부 허위 보고를 하니까 이 평덕회가 샤오샨에 가가지고 실제 산출물하고 당에 보고하는 이 보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 엉터리다 하는 거를 그 전체의 간부 회의하는 데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택동의 주 관심은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 있는 것이지 산출문이 뭐 제대로 보고되고 안 되고 하는 이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덕회를 따돌림을 시켜가지고 아주 이 왕따를 시켜버리는데, 나중에는 이제 홍위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구타를 해가지고 감방에 가두면서 하는데, 평덕회는 모택동이 니놈이 주는 그 우리 정성왕후 단종 그 세조가 주는 그 안 먹었듯이 일체의 음식과 약품이나 이런 걸 거부를 하면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6.25 때 우리한테 못된 짓한 그거를 중국 홍위병이 갚아준 꼴이지만은, 그러나 중국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평덕회는 정말 진실을 되게 보고하고 이렇게 허위 보고하면 당이 망한다 하는 이런 경고를 한 것인데, 모택동이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충신을 역적대우로 해가지고 방동분자로 몰아가지고 두들겨 패서 이렇게 죽여버렸다 하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런데 사실은 중국의 인민 이 원군 이 전사를 보면은 그 평덕회가 일단 작전 보고를 모택동이한테 전문으로 합니다. 하면은 모택동이 읽어보고 이거 괜찮다 하면은 그걸 그대로 승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모택동이가 북경에서 엄청나게 작전 지도를 잘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평덕회의 작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연구소에서 번역한 홍학지라는 사람이 쓴 중국의 한국 전쟁사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국共내전하고 이전에 1936년 12월 12일 중국에도 12.12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6년도에 시안 사건이라 그러는데, 시안 사변 때에 장장님의 동북군벌이었던 장장량의 아들이 장학량이었습니다. 이 장쇠량이 엄청 미남이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오래 살았습니다. 101살까지인가 살았는데, 이 장학량이 그 장개석이한테 방귀를 들어가지고 그 국共내전을 할 때가 아니고, 일단은 일본군하고 힘을 합해서 중국 공산군과 국부군이 힘을 합해서 일본군을 먼저 객파하자. 근데 장개석이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장개석이를 구금한 게 그 시안에 있는 하청궁, 그 양귀비가 목욕했다는 그 하청궁에 가둬가지고 그 장개석이가 놀래가지고 산으로 가시 찔리면서 배수 발음으로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잡혔는데, 이게 이제 주울레하고 이렇게 그 하해를 해가지고 중재를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일본군하고 먼저 싸우기로, 공산군하고 공격을 안 하고 일본군하고 대응하기로 협의를 보고 장개석이가 풀려납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풀려나고 나서 장개석이 장학량이를 데리고 상해로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장학량이가 역적 아닙니까? 장쇠랑이. 근데 장쇠랑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실은 말이죠. 원래 송애령, 송아이링, 송지ering, 송매링, 그 송씨 삼자매가 미국에 아주 그 유학을 해가지고 인텔리 집안이었습니다. 송자수의 딸이거든요. 그런데 큰 딸을 송애령은 공상이라는 아주 거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이링은 돈하고 결혼을 했고, 송경영은 중국 공산당의 부주수석까지 합니다. 그래서 중국 혁명의 공산군에 이렇게 가담을 하는데 나중에 부주수석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송아이링은 이념과 결혼을 했고, 송미령이는 권력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장장님이 장개석이가 국부 대만으로 쫓겨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장학량이가 2001년인가 3년도에 하와이로 망명을 갔는데, 그 장개석이 아들이 글 중통을 끝냈을 때에
이렇게 이제 망명을 풀어주고 연금 상태에 풀어주고 하와이로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상해로 갔을 때에 장항량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원래 장개석이하고 장항량이하고 송미령이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송미령이 사실은 장개석보다는 장항량이가 더 미남이고 키도 잘생기고 아주 멋져요. 그래서 장항량이를 사실은 연모를 했는데 두 사람 다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항량은 송미령의 청혼을 거부를 합니다. 왜? 나는 본부인 결혼을 했고 내 본처가 있다. 그래서 본처를 너는 배신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장세량이 송미령의 청혼을 거부를 하고 이제 장개석 총통한테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5년도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서 미군은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원래 유럽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고 먼저 끝냈지 않습니까? 5월 9일, 5월 8일 유럽 시간으로 5월 8일 날 항복을 해가지고 전쟁이 완전히 끝났는데 원래는 그 패턴 장군하고 데버스 장군하고 원래 유럽에 있는 미군을 데려와가지고 중국의 이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양자강을 기준으로 해서 패턴이 북쪽에서 데버스 장군이 남쪽에서 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그 계획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이 원포기에서 항복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자체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러면 45년도에 항복하고 나서 미군이 이렇게 이제 그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중국 대륙을 원래 미군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산해간 동쪽, 즉 지금의 만주 지방은 중국 중공을 세워서 중국이 소련에 대응하도록 하고, 산해간 서쪽, 즉 중국 본토에는 장개석 군대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공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해를 계속하니 전투를 하니까 미국의 참모총장을 지냈던 조지 마샬 장군을 보내가지고 하해를 시도하지만 이거 실패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것이 이제 실패하고 난 뒤에 국공내전을 하면서 최초의 46년도에 요심 전역, 그 다음에 해해 전역, 평진 전역, 이 3대 전역에 실패함으로써 중국 대륙이 공산화로 갑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요심 전역은 장개석 군대가 하얼빈에 그 인표군이 지휘하는 124군이 있었는데, 이 인표군을 한 50km만 더 밀면은 중국 공산당은 완전히 멸절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장개석이한테 4억 5천만 불을 주겠다. 왜냐면 목택동이 군대가 사라져버리면은 미국이 의도하는 소련에 대응할 그런 군대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억 5천만 불을 줄 테니 공격을 멈추라 해가지고 장개석이가 그 돈을 받고 공격을 멈춥니다. 여기서 완전히 대치기를 당합니다. 그 하얼빈에 있던 군대가 인표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간당간당 장개석이가 그 돈 안 받고 그냥 밀어붙였으면은 중국 공산당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개석이가 이제 중국 대륙을 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3대 전역에서 전 것도 있지만은 민심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 민심을 잃은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은 통화개혁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통화개혁을 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돈이 완전히 가치가 100대 1로 그냥 하락을 해버리니까 이 민심이 다 떠나버려서 한간에는 모택동이 군대가 그냥 창문틀 뜯어가지고 쓰고 나서 다시 정위치 시켜주고 깨끗하게 하고 민폐를 남겼다 하는데 그거는 허당입니다. 그게 아니고 통화계획에 실패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부패, 즉 미국이 굉장히 많은 장비와 우수한 장비를 장개석이 군대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개석이는 이 미국한테 받았던 장비를
자기가 지휘 통제하는 중앙군에 장비를 하고 중앙군이 가지고 있던 장비를 지방 군부한테 줬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 군부의 힘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원래 540만 대 140만의 비율로 북부군이 씌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전역을 겪고 난 뒤에 이 비율이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즉 지휘관들이 술대를 해가지고 장개석이 군대가 모택동이 군대로 붙어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역전이 되면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며느리까지 부정부패에 연루됐다 그래가지고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요인은 또 하나가 간첩. 그러니까 중국인 김영호 교수가 쓴 중국인 이야기가 7권짜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중국 모택동이가 그 중국 장개석이 군대에 밀어 넣었던 간첩들의 이야기가 거기 버글버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울레가 심지어는 장개석이의 총통부의 국무차관까지, 국방차관까지도 오준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은 너는 당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고 하기 전까지는 일체 너희의 신분을 드러내지 마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끝내는 밝혀졌어요. 그게 밝혀졌지만은 결국은 장개석이가 정보전 그 다음에 용간해졌다는 거, 그 다음에 통화계획의 실패가 민심을 잃었다는 거, 그 다음에 군벌들이 지방 군벌들이 전부 이렇게 모택동이의 그런 그 차별 대우, 그러니까 장비를 껍데기 썩은 거 주고 지는 좋은 거 하고. 왜 그러냐면은 군벌이 나중에 장개석이는 이제 그거를 너무 만약에 지방 군벌이 너무 세버리면은 자기 말을 안 듣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한 거를 우려해서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스트만 교수가 하버드대 이스트만 교수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개석이가 결국은 대만으로 이렇게 쫓겨가는데 그때 쫓겨갈 때에 지금 고궁박물관에 있는 그 보물들을 사람을 안 챙기고 그 LSD에 미군이 지원한 LSD에 그 고궁박물관에 있는 보물들을 다 챙겨갔다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장개석이가 인민들한테 또 이렇게 좋지 못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대만은 말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10년에 이렇게 식민지가 됐는데 사실은 대만에 가보면은 오히려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서 갔던 그 총독들이 아주 우리나라만큼 무지막지하게 통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대만은 하나의 섬이고 하기 때문에 저 북진을 하는데 소련하고 한편 붙기 위해서 북진을 하는데 우리 한반도는 하나의 기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동경제국대학하고 경성제국대학하고 학과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차이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경성제국대학에는 수학과가 없었습니다. 수학. 매스매틱스하는 수학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 순수 수학을 하면은 이 조선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식민지에 필요한,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이러한 그것만 배우게 하지 이 순수 수학을 배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경성제대 꼭 수학을 하고 싶은 사람은 도쿄제대 동경제국대학으로 와라 그랬는데 실제로 다른 부서는 다 가도 고등고시 파스를 하고 해도 순수 수학을 하는 수학과에는 좋은 사람을 안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일본은 내선 일체라 그래가지고 차별 대우를 안 했는데 크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나라를 되찾는다. 이게 임진왜란도 일본은 침략했다 그럽니다. 조선역이라 그러는데
이게 분노구 게이츠오노이키라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은 백제의 후손들이 가서 세운 일본 왕, 그러니까 천황의 피 속에는 김시성이 흐른다. 일본 천황이 직접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되고 천황도 그 지배계층의 우두머리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 뭐 역사에서 막 수탈의 경쟁이 가는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호남 지방에 있는 쌀을 사가지고 가는데 다 제 돈 주고 값을 치르고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그걸 역사에서 수탈을 했니 어쩌니 이런 막 무지막지한 말을 쓰는데 또 식민지의 그 일제 강점기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 대우를 안 했다. 물론 전쟁 말년에 가면서는 이제 강제 징집도 하고 차별 대우 조금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의 그 바닷가의 특징을 잘 몰랐잖아요. 5,000분의 1의 확률을 들고 상륙 작전을 했지만은 그때에 일본 해상보안청, 즉 일본 제국 해군의 장교들을 불러가지고 인천에 상륙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일본 사람들은 다 한반도의 해안선에 대한 이 수심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상륙 작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알루미늄 사다리 있잖아요. 나무 사다리. 그 백을 타고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하는 이런 제반 상륙 작전에 대한 그거를 일본 해상보안청, 즉 옛날 일본 해군의 조언을 듣고 상륙 작전을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너무 적대시하거나 또 사실은 우리가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면 일본이 기지국가 6.25 때 했듯이 기지국가를 역할을 하고 일본은 지금 대만 유사라 그래가지고 대만이 만약에 중국이 침략을 하면은 일본은 바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한반도가 기지국가 역할을 해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중러 대 한미일의 어떤 그런 대립, 신냉전 체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너무 적대시하고 반감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 서로 잘 지내야 된다. 통일될 때까지는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20분 뭐 이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장님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